틀리면 안 되는 발표로 갈수록 외워서 준비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3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라이브 현장 강의라서 앞에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본론으로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챕터를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에 쳐주시는 박수 좀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요청드린 이유는 그거죠. 마지막 타임입니다. 이제 종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네, 제가 기업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운 좋게도 작년부터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장학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2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장 선생님들도 일찍 오신 분들부터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2번째, 단축 수업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공저자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컴플레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기업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신입사원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와,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덕분에 이분들이 이렇게 인재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은 기업에서의 신입사원부터 해서 CEO, CTO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학생들을 지도했던 부분들이 기업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업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뭐 그런 슬라이드고요. 제가 2026년도 1월 1일 날 서울에 살고 있는데 대전의 맨몸 마라톤이라고요. 우통 벗고 달리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해가 딱 떠 있고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무지개가요. 진짜 딱 보시면 요 무지개대로 이렇게 딱 떴던 겁니다. 여기서 감동의 눈빛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AI는 이 얘기를 들어도 감동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아까도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 부모로서의 두려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다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느냐면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AI는 여기에 대한 감동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이코패스가요,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데 감정을 이해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인간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는 게 사실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이제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AI가 최초로 너무 무서운데? 라고 느꼈던 최초의 순간이 16년 전이었습니다. 그 16년 전에 제가 뭘 봤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짧았네. 네. 본 적 있으신가요? 월-E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유퀴즈에서도 나왔어요. 유퀴즈에서 그 인터뷰 했었잖아요. 이렇게 월 300만원? 월급만 준다면 일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싶으시냐 했더니 대부분이 다 예스. 네. 근데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죠. 그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것도 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도 지난 하반기 올해를 조금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 이제 두려움에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떡볶이를 두 그릇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떡볶이 한 그릇에 튀김 한 그릇 드시고 싶으세요? 어느 쪽을 원하세요? 두 번째? 네,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여야 됩니다. 왜 두 번째인 걸까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서로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튀김 먹을 때 그냥 먹어요? 어지간하면 찍어서 먹어요? 이건 다 취향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어지간하면 찍어서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각자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뜬금없이 제가 왜 하냐면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 그 AI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어머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AI,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제 자연지능이라고 굳이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거를 튀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떡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격이 너무 떨어지나요? 뭐 이해를 위해서 비유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떡볶이 국물에 튀김 찍어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능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AI가 어떤지를 잘 이해해서 내가 얘를 잘 활용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 아주 단순하게 해서 말하면은 AI가 이제 AGI라는 걸로 가면은 AI가 인간을 이끌 수도 있대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시대도 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끌 수 있는 가능한 모델이 딱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통제하는 모델이랍니다. 아이가 엄마를 통제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기가 뗐으면 엄마는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유발 하라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넥서스라는 세 번째 쓴 책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대략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해야만 하고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다 유튜브 묻히시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저의 주제인 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저의 그냥 주관적인 경험을 세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과가 나고 생산성이 나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고 뭐 부유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을 잘 아는 사람하고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되는 게 뭘까를 봤더니요,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일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쪽에 제가 강의를 가는데, 반도체 쪽에 계신 분들은요, 반도체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약회사를 강의하는데요, 그분들이 제약업계, 약학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약에 관련된 약리기전부터 해서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는 자기가 속한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건 기본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들과 저의 교차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느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두 번째 거를 잘 못하면은 이 실력을 발휘를 하거나 실력을 인정을 받거나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용적인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히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들께도 전혀 생소한 키워드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베이트와 협상이에요. 토론 수업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발표 아닙니까? 협업이에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재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베이터 협상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이분들이 좀, 이렇게 보안 관계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공학 쪽에 관련해서 거의 석박사급이시고 전부 다 임원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협상하는 일이 많은데, 이분들이 저한테 협상 프로그램을 좀 워크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춤형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좀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사전 인터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실무자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딱 첫 중회의를 하는데 그분의 첫 말씀이 뭐였냐면요, 우리 업계는 협상 워크숍 이런 거 안 먹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협상은 협상 교과서든 어디든 여기서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객이 워낙 독특하거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쭉 해가지고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안에 이제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양해를 구하고 뭐 제미나이로 돌렸습니다. 저는 뭐 그 클로바 노트로 이제 스크립트 대화한 거 뽑아가지고 제미나이로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협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인터뷰 한 2시간 분량되는 것을 합쳤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고객사의 그 담당하시는 임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 매뉴얼, 이게 워크샵 제가 교재로 드렸거든요. 요 교재 자체를 그냥 매뉴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협상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놀랬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오류고 뭐가 맞는지를 너무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재와 매뉴얼 형태 이런 것들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본인들의 관점과 주관은 분명히 있으신데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오류를 정말 빨리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재를 드렸다, 좋은 매뉴얼을 드렸다 그래서 누구나 그거 보고 똑같이 협상을 잘하게 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뭐죠? 디베이터 협상에 대한 감각과 경험과 상대방의 관점을 보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언제부터 배워야 될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서 초중고 때부터 체계적으로 받으면 이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임원까지 가신 이유는 일만 잘해서가 아니라 뭐죠? 소위 말하는 대인관계 스킬,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토론과 협상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모두가 다 스탠딩으로 서가지고 1대1로 이제 저 말해보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레젠테이션 워크숍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요, 사실은 AI로도 다 가능합니다. 아까도 우리 카카오의 그 AI 리더 이제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말도 잘하죠? 노트북 LM 같은 거 써보셨죠? 말도 잘합니다. 이제 내 목소리 학습시키면 내 목소리로도 음성이 그 AI로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다 이제 AI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간이 굳이 프레젠테이션 안 해도 다 대체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대체될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 직업이 유지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 말을 하다가 청중의 반응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조금 변형하거나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거나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더 좋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겁니다. 근데 로보틱스, 이게 휴머노이드가 딱 나오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요, 물론 스캔해서 이제 표정 분석하면서 지루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종리는 언제 끝나봐요, 이래서 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인간이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교류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방식이 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은 중요한 건 맞는데요, 아까 우리 김영준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얼마나 학생들이 그 발표가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발표에서 실제로도 임원 대상, 사장님 대상, 회장님 대상으로 발표하는 케이스에서는요, 중요한 발표로 갈수록, 틀리면 안 되는 발표로 갈수록 외워서 준비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외워서 하는 발표가 AI한테 대체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큰 그림, 흐름만 따따따따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청중하고 호흡하면서 대화하는 게 대체하기 힘들까요?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열심히 준비한 거 있죠? 스크립트 완벽하게 짜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게 요 방식부터가 이제 AI로 대체가 됩니다. 그럼 뭐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고 요걸 내가 전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래도 요거는 꼭 전달해야 되겠어라는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청중의 현재 반응에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는 반대로 조금 더 간결하게 또는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으면 비유를 들어서 금방금방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제가 하고 있죠. 학창시절부터 그 경험과 감각을 가져야 되겠죠. 앞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시행착오였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 워크숍을 하는 뭘 찍은 건데요. 여기서 제가 미로보드라고 아시죠? 그 온라인으로 협업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아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자기들의 경험들을 여기 자기 지역에 대한 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올립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죠? 도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구. 이 미로보드라는 게 있는데 저건 또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저거 써봤어 해서 아이패드로 따다다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말하지? 왜 저 사람들 뭐 같이 작업하기로 했는데 저 사람 왜 안 올리고 나만 이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그쵸? 사람에 대한 이해, 심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분한테는 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말을 하시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일에 대한 이해. 이건 기본이죠. 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박자가 맞는 사람들이 결국은 협업을 잘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고등학생 딸을 갖고 있는 이제 특히 부모로서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도 이제 반성하는 질문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과연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과 이해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철학을 교육에다가 반영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저한테 그냥 반성하듯이 하는 질문입니다. 뭐 부모로서도 그렇고 뭐 배우자로서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님이 항상 그럽니다. 너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순화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게 있는데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AI의 특성을 알면 아까 제가 튀김과 떡볶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AI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이건 인간에게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구분을 잘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에게 맡길 때는 기왕에 요청하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왕이면 이쁘게 말하고 기왕이면 기분 좋게 말하고 기왕이면 기꺼이 하고 싶어지게 하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거 언제부터 할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장, 교감, 장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좀 있는데요. 제가 기업에서 교육하는 거, 저 기업 강사인데요 했더니, 그거 뭐 그대로 그 맥락은 똑같으니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가서 이제 강의를 드리는데, 학교폭력 전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여러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끼는 거죠. 이게 진짜 점점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인데요. 저는 AI 시대가 어떤 느낌으로 자꾸 오냐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대 20의 법칙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80%는 기꺼이 AI한테 맡기고 가장 20%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뭘까? 이거를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 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니면 앞으로 가속화가 되면 한 달 한 달 갈수록요, 여러분, 저는 파레토 법칙이 승수로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100에서 80대 20으로 쪼갰다면 우리 20만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가 지나면 여기에서 또 파레토 법칙이 적용될 것 같아요. 다시 또 20%가 될 겁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20이 2가 되고 0.2가 되고 0.002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이해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되어야만 그 적게 일하고 많은 가치를 누리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을 내셔서 잘 아이들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